2부에서는 이더리움의 기술적 내용에 대해 조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약간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긴 할 텐데, 최대한 쉽게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분명히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엄청난 자산이 될 것이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왜 이더리움을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봐야겠죠. 비트코인도 아니고 왜 이더리움이냐? 물론 비트코인도 공부하면 좋겠죠. 하지만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저의 다른 영상이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많은 알트코인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엄청 많으니까요. 보통 본인이 가지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홀딩하고 있는 한두 개의 코인만이라도 기술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이더리움을 공부하는 것은 이 수많은 알트코인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한 기준 모델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암호화폐 시장의 큰 축의 변화는 이더리움이 만들어지기 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더리움이 개발된 이후 알트코인들은 스마트 컨트랙트, 이더리움 가상 머신, DApp 개발 등 이런 설계를 기본으로 혁신을 추구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어 1 코인들, 즉 솔라나, 아발란체, 폴카다, 이오스 등 이러한 암호화폐들이 출시하면서 내건 슬로건들이 주로 이더리움 킬러, 이더리움 대항마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레이어 1 코인들은 출발선 자체가 기존 이더리움상에서 이더리움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는지 그런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알트코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더리움을 알아야지 이 알트코인들이 어떤 이더리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까지도 알아야만 하는 거죠. 이 출발선상이 이더리움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갑자기 솔라나의 핵심 기술이 뭔지, 아바란체는 무슨 기술을 썼는지 이런 것부터 보기 시작하면 뜬구름 잡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끝이 없죠. 핵심은 다 빼먹고 레이어 2 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는지. 먼저 이걸 알아야지 레이어 2 코인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여전히 이 암호화폐 시장이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아직 블록체인은 인큐베이션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심지어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아이디어만 있으면 프로젝트를 수행해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기술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이 아이디어 자체를 생각해낼 수가 없겠죠. 이러한 점들이 바로 이더리움을 이해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교하는 장표로 시작을 해볼게요. 설립 목표는 비트코인은 전자화폐를 만들고자 했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탑재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죠. 이렇게 애초에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달라요. 설립자는 비트코인 사토시 나카모토, 익명이죠. 누군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죠. 실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고요.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테린. 이 사람은 실제 인물이죠. 지금 살아있고 누군지 공개되어 있어요. 출시는 비트코인은 2009년, 이더리움은 2015년. 그런데 비트코인도 사실상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사실 이더리움이 출시된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었고요. 개발 언어는 곧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비트코인은 스크립트라는 제한적인 언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솔리디티라는 자체 개발한 언어를 사용했죠. 튜링 완전 이것도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합의 메커니즘은 원래 둘 다 POW 작업 증명 메커니즘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더리움은 캐스퍼 알고리즘이라는 POS 지분 증명 메커니즘으로 업데이트를 했어요. 현재는 그래서 지분 증명으로 동작을 하고 블록 생성 시간은 10분, 15초로 차이가 많이 나죠. 노드 수 이거는 거의 10배 가까이 이더리움이 많은데 보통은 노드 수가 많을수록 보안이 강화되는 게 이 블록체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 방식으로 변경한 이후에 이 채굴에 대한 일반인의 허들이 낮아져서 많은 분들의 채굴 시장에 많이 뛰어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공감이 가시도록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단순하게 전화만 걸고 받을 수 있는 이런 구형 유선 전화기에 비유할 수가 있죠. 요새는 사실 박물관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기기라고 볼 수 있고 반면 이더리움은 폰에 비유할 수가 있죠. 사실 스마트폰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전화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제 이 전화 기능은 수많은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라고 보고 있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스마트폰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을 설명하게 될 텐데 저는 이더리움을 이 6가지 테크 키워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어디 가서 이더리움을 아는 척 하고 싶다면 여기에 있는 최소 6가지 키워드는 알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비교적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계속 얘기해서 낯설지가 않죠.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의 창시자죠. 이 비탈릭은 비트코인 백서를 읽고 이 탈중앙화 이론에 빠져들어서 여러 개발자들과 함께 초기 개발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리고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 2014년도 말에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처음 이더리움을 제안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이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의 이 튜링 불완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술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비트코인의 제한적인 활용성을 지적을 한 거죠. 단순히 거래 내역만을 저장하는 용도로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작업 증명 합의 메커니즘이죠. 사토시 나카모토의 생각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누구나 채굴 및 블록체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였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았죠. 엄청난 슈퍼컴퓨팅 파워를 지닌 극소수에 의해서 채굴이 진행돼서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 집중화 현상을 낳고 있죠. 그리고 심각한 에너지 소모는 덤으로 있고요. 그리고 화폐로 사용되기에는 너무 느린 처리 속도, 초당 7건 처리는 사실상 한 국가 내에서도 화폐로 사용되기에는 턱없이 느린 속도죠. 그리고 채굴 파워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이런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지적하며 이더리움이라는 새로운 암호화폐를 제안하지만 안타깝게도 내부에서는 크게 호응을 얻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제 포기했을 법도 한데 비탈릭 부테리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지를 얻은 몇몇 개발자와 함께 이더리움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암호화폐 플랫폼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이더리움은 초기 개발 자금을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았었는데 그때 모인 자금이 무려 3만 1000 비트코인으로 당시 환율로만 약 1840만 달러의 자금이 모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튜링 불완전성의 반대말인 이 튜링 완전성은 무엇일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테크 키워드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다른 키워드들이 이 튜링 완전성으로부터 다 파생되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개념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 튜링 완전성은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세계 2차 대전 당시 영국의 앨런 튜링이라는 암호학자의 이름에서 유래했는데요. 이때 암호 해독기를 만들면서 튜링 기계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즉 튜링 기계는 특정 프로그램 언어나 시스템에 관계없이 계산 가능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답이 나와야 해요. 디터미니스틱, 즉 결정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무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작업을. 그리고 입력 데이터의 길이에 제한 없이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메모리에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했을 때 로드해서 연산이 가능해야 된다. 이게 또 무슨 얘기냐? 너무 어렵게 설명드려서 죄송한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범용 컴퓨터의 전신이 이 튜링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컴퓨터라고 설명하면 되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했냐고 하실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튜링 불완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정 조건에만 특화가 되어 있는 이 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했어요. 이 스크립트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원시 시대에서 원시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거래 내역의 변화에 따른 상태 변화에 대해서만 제약을 갖고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한정된 작은 공간에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더리움은 솔리디티라는 튜링 완전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도입 사용함으로써 더 복잡하고 다양한 조건에 대한 상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튜링 완전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메커니즘을 블록체인상에 구현하기 위한 거였죠.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은 이더리움에서 처음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에요. 1990년대 미국의 과학자 닉 자보라는 사람에 의해 소개가 되었는데요. 당시의 개념은 간단했어요. 특정 사람이나 기업이 했던 제3자의 역할, 즉 중개 역할을 기계나 컴퓨터가 수행해야 한다는 개념이었어요. 계약 조건이 컴퓨터에 코드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조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이행이 되는 방식이었죠. 비슷하게 예를 들어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음료 자판기가 있죠.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가격에 맞는 물건을 선택하면 기계가 알아서 제공을 해주죠.
만약에 지불한 가격보다 우리가 비싼 음료를 선택하게 된다면 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자판기 버튼을 눌러도 음료수가 나오질 않죠. 하지만 당시 인터넷 기술로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 빛을 보지 못했어요. 디지털의 가장 큰 취약점인 위변조로 인해서 기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 기술이 블록체인, 즉 이더리움이 개발이 되면서 서서히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블록체인은 어떻게 보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거. 인터넷에서 이거를 하나 해결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러한 특징으로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를 중복해서 저장하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비효율적인 동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술을 계속 혁신이라고 여기저기서 떠드는 이유가 바로 이 신뢰의 부재가 인터넷의 가장 큰 취약점이었기 때문이에요. 일단 스마트 컨트랙트는 작성된 계약 코드가 블록체인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어떠한 외부 공격이나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서 계약 내용이 변경되질 않습니다. 계약 내용이 일단 성립이 되면 자동적으로 무조건 실행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스마트 컨트랙트는 두 가지 종류의 계좌를 사용을 해요. 보통 여러분은 한 가지 종류 입출금만 하는 계좌만 알고 계셨을 텐데 이 입출금 계좌가 암호 시스템 공개키 기반 구조로 되어 있어서 공개키와 비밀키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래소에서 다른 곳으로 출금을 해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자가 이렇게 쭉 길게 늘어져 있는 이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이 공개키 구조, 즉 암호화폐 지갑 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비밀키라는 것은 외부에 공개가 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숨겨져 있어요. 내부적인 로직에 의해 처리가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입출금에 사용되는 계좌를 외부 소유 계좌라고 해요. 그리고 계약 계좌라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계약 계좌는 오직 스마트 컨트랙트의 코드상에만 존재를 해요. 그리고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일단 등록이 되는 순간 절대로 사람이 핸들링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오직 시스템에 의해서만 동작이 되도록 만들어진 계좌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유명한 말이 있는데 code is law, 코드가 즉 법이다라는 말을 비탈릭이 했었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수많은 컨트랙트를 단 하나의 컴퓨터로서 동작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월드 컴퓨터로 동작을 한다는 건데요. 이 싱글톤이라는 개념이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블록체인의 상태 정보 이거 하나만 정보로서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잡한 정보들은 다루지 않고, 왜냐하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노드들이 단 하나의 상태로 정보를 동기화하는데 이 싱글톤 구조가 아니면 동기화가 어렵겠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원도 많이 소모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노드들이 이 하나의 동일한 싱글톤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이 이더리움 가상 머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모든 노드들에는 이 동일한 가상 머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위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노드의 상태를 동일하게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암호화폐, 즉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태 변환 시스템이라고도 표현이 가능해요. 이 상태라는 것은 현재 이 블록체인의 노드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데, 위에 상태의 원을 보면 최근 블록이 1152번까지 기록되어 있고 아래 상태의 2는 최근 블록이 1153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태 1이 이전 상태가 되고 상태 2가 최근 상태가 되겠죠. 이후 전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합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상태 1에서 상태 2로 동기화를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스 메커니즘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게 될 텐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 번 보셔서라도 이 개념은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튜링 완전 시스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까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라고 소개했었죠. 공간이 있어서 사진을 넣었는데 이 왼쪽의 모습이 이 영국의 실제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 사람을 소재로 영화도 만들어졌죠. 이미테이션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볼만한 영화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옆에 있는 사진이 이 영화의 주연을 맡은 베네딕트 컴퍼배치죠. 이 어벤져스의 이 마법사로 나오는데, 아무튼 이 튜링 기계를 만든 이 앨런 튜링이 이런 질문을 해요. 임의의 프로그램과 입력이 주어졌을 때 그 프로그램이 그 입력으로 인해 끝나고 정지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실행할지 미리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 정답은 튜링 완전한 시스템이라면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이거를 이 정지 문제라고 하는데 이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튜링 완전한 기계는 끝없이 동작하는 무한 루프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컴퓨터 윈도우를 사용하다가
이 걸리는 행 같은 걸 둘 수 있어요. 이 모양 다들 보이시죠? 되게 골 때리는 마크인데 이 마크가 얼마 있다가 정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끝없이 돌아가기도 하죠. 이런 경우를 뭐 컴퓨터가 뻐근하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 컨트롤 알트 델 키를 눌러서 특정 프로세스만 강제로 종료시키기도 하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컴퓨터를 재부팅하면 대부분은 해결이 되죠. 그런데 이 블록체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까 블록체인은 월드 컴퓨터로서 동작을 한다고 했죠. 이 말의 의미는 이 모든 노드가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동작하는 건데 이렇게 높은 중복 작업으로 인해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동작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하나의 노드가 잘못된 동작으로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죄다 소모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재부팅을 하면 될까요? 블록체인은 비가역적인 특징, 즉 한 번 변하면 되돌릴 수 없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잘못된 동작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재부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재부팅이라는 표현은 좀 과하긴 할 수 있는데 사람으로 치면 거의 호흡기를 떼는 행위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절대로 재부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의 한정된 자원을 제한할 수 있는 한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가스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도입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한정된 자원의 가격을 책정해서 개나 소나 막 사용해서 이더리움이 막 너덜너덜해지는 것을 막자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자원을 구매하기 위한 단위로 가스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즉 가스는 이더리움의 트랜잭션을 실행하거나 스마트 계약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예요. 여기서 이더리움 자원이라는 것은 이 연산력, 저장 공간, 네트워크 사용량 등을 말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연산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죠? 거기서 이 건물이라든지 이 로봇과 같은 유닛을 만들기 위해서 일꾼들이 열심히 미네랄과 가스를 캐잖아요. 이 메커니즘이랑 비슷하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미네랄과 가스는 한정되어 있고 이 한정된 자원으로 이 필요한 유닛을 생산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 가스를 사용하는 로직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가스를 구매하는 로직은 내부적으로 수행이 되는데 이더라는 이 이더리움 자체 토큰으로만 오직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적지 않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기도 하는데 이더리움과 이더는 다른 개념이에요.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코인은 이 이더를 말하는 거고 이더리움은 전체 인프라스트럭처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써져 있는 이더리움이라는 표현은 엄연히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 뭐 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죠. 아무튼 이더를 통해서 가스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 가스의 가격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동을 해요. 그래서 사용자가 자신의 트랜잭션을 빨리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은 더 높은 가스 가격을 제시해서 빨리 실행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저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빨리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비싼 돈을 내고서라도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돈이 부족하면 고속도로를 타고 자동차로 가겠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리고 그마저 돈을 더 아끼기 위해서는 국도로 가는 방법도 있겠죠.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각 트랜잭션마다 가스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 정해진 가스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트랜잭션은 자동으로 실패 처리가 돼요. 그리고 그 가스는 환불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잭션을 시도할 때 사용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겠죠. 그럼 왜 이더로 표현을 하면 되지 헷갈리게 가스라는 걸로 변환을 해서 지불을 하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자원의 시장가와 측정 단위를 분리하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기 요금을 원화로 지불을 하지만 실제 측정 단위까지 원화로 측정을 하진 않잖아요. 킬로와트라고 측정을 하지. 그리고 킬로와트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값을 매기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스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리소스 사용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함이에요. 이는 사용자가 실행하려는 연산의 복잡성과 요구되는 저장 공간에 따라 다른데요. 이렇게 측정함으로써 자원의 사용에 대해서 보다 공정하게 요금을 매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스로 지불된 이더의 대부분은 채굴자들에게 채굴 보상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채굴자들은 자신의 컴퓨팅 자원을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노드를 운영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게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컴퓨팅 파워는 비트코인 채굴에 필요한 이 GPU 풀 같은 엄청난 슈퍼 컴퓨팅 자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PC 사양을 얘기하는 거죠. 지분 증명이긴 해도 최소한의 장비 필요해요. 그리고 해킹 같은 네트워크 공격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 주로 이 디도스 공격, 분산 서비스 공격이라고 하는데 이 네트워크 자원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서비스 패킷을 여러 곳으로 분산을 해서 이 좀비 PC로 만들어서 이 좀비 PC를 이용해서
이 한 곳으로 집중해서 엄청난 패킷을 날리는 그런 공격 기법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이더리움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가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커는 공격할 동기가 없어져요. 이렇게 돈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수료 구조를 유연하게 만들어준 이유가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계속 수수료가 변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만약 지금 네트워크가 과부하 상태라면은 가스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급하지 않은 트랜잭션이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지금 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게끔 합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DApp입니다. DApp은 Decentralized Application의 줄임말로 한국말로는 탈중앙화 분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상에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은 중앙 집중식 서버를 두고 앱과 통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D앱들은 블록체인 상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통신하는 서버의 형태가 분산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와 함께 동작을 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변경 불가능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제가 암호화폐 시장은 이더리움의 등장 전과 후로 나뉜다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더리움이 DF 생태계의 등장을 알린 서막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에 웹 3.0이라는 키워드도 여기저기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웹 3.0 역시 이 DF 생태계로 이루어진 인터넷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왼쪽에 웹 2.0 구조가 있는데 이 2.0이란 건 현재 우리가 인터랙티브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용하는 서비스 구조를 웹 2.0이라고 해요. 이 웹 2.0 구조를 보면 브라우저가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프론트엔드, 백엔드 서버 그리고 밑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브라우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은 브라우저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익스플로러나 구글의 크롬, 애플의 사파리, MS 엣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브라우저가 아니더라도 일반 애플리케이션 형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아무튼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서버로 연결이 되는데 이 웹서버가 또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서버로 나눠져요. 프론트엔드라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것은 다 프론트엔드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버튼이 어디 있고 버튼이 어떤 효과를 예를 들면 반짝거린다든지 사라졌다가 나타난다든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이런 효과들은 다 프론트엔드에서 담당하시고 보면 돼요. 디자인적인 부분이라기보다 좀 더 광의적인 영역인데 디자인 외적인 부분이죠. 화면이 전환이 된다든지 뭐를 눌렀을 때 뭐가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은 다 프론트엔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백엔드는 뭐냐? 프론트엔드에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뭔가 결과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뭔가 버튼을 눌렀을 때 사용자 정보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다음 페이지로 전환을 시켜줘야 된다든지 그런 동작을 시키려면 필요한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서 프론트엔드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동작 메커니즘은 백엔드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애플리케이션 동작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다 정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까지 백엔드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서버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어요? 당연히 어플리케이션은 회사의 소유겠죠. 예를 들면 카카오톡의 서버는 엄연히 카카오의 소유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이모티콘을 사고 선물을 사고 해도 이 인프라의 주인은 엄연히 카카오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화를 구매해서 수익을 얻는 것도 카카오이고요. 왜냐하면 서비스 자체를 카카오가 제공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겠죠. 웹 3.0으로 오면서 조금 달라지게 돼요. 백엔드 서버 이하의 인프라가 블록체인으로 대체가 되죠. 지금 계속 강의를 들으신 것처럼 블록체인의 소유는 누구예요? 누구나 될 수 있죠.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에 참여하고 있는 누구라면 이 인프라 스트럭처의 주인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물건을 팔면 누구 수익이죠? 파는 사람 수익이에요. 그리고 컨텐츠 검열 제약을 받나요? 물론 받을 수도 있지만 회사가 아니라 이 다른 참여자들의 저항을 받겠죠. 그러니까 즉 검열 저항이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노드를 유지하는 단 하나의 노드라도 있다면 서비스가 폐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앱의 소유는 블록체인 참여자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론트엔드, 즉 이 사람과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이 프론트엔드만 이 그림에선 탈중앙화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 프론트엔드 영역은 원래 탈중앙화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이 로직만 처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성격에 따라서 이 프론트엔드 서버도 블록체인에서 동작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이 프론트엔드가 필요 없는 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 구조는 이렇다는 거죠. 프론트엔드 운영은 암호화폐를 발행한 곳에서 운영을 하긴 해야겠죠. 근데 사실상 이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부분은 백엔드죠. 프론트엔드는 단순히 인간과의 인터페이스만 처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D앱 생태계는 아직 인큐베이션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D앱들이 출시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더리움의 등장은 암호화폐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더리움은 단순한 거래 이상의 것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실행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개발자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동작하는 수많은 D앱들은 금융 서비스, 게임, SNS,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게임 분야에서는 가상 생물을 기르며 플레이어가 전투와 퀘스트를 통해 토큰을 직접 벌어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고, 3D 가상 세계에서는 사용자가 자기 소유의 디지털 자산과 게임을 구매 또는 개발, 거래하기도 합니다. NFT 분야에서는 자신이 직접 개발한 그림, 캐릭터, 아이템, 아바타 등 디지털 예술 작품의 소유권이 블록체인에 의해 보장이 되며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 분야에서 사용자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유롭게 자산을 빌리거나 갚을 수 있으며, 중앙 집중화된 권한 없이도 자유롭게 토큰을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금융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플랫폼으로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SNS 분야에서는 사용자가 콘텐츠를 생성하고 투표를 통해 토큰을 보상받게 됩니다. 이 토큰은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는 곧 콘텐츠 생성자가 직접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에너지 거래 분야에서도 D앱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어 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에너지 시장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재생 가능 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AI 서비스를 블록체인에 탑재하여 누구나 AI 기술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AI의 탈중앙화를 추진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D앱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시스템을 혁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D앱의 세계는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며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욱 깊이 통합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제가 강의를 마치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은 아직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개발자들이 이더리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텐데, 이러한 동향이라든지 업데이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저는 기술로 모이게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첫 번째 내용하고 약간 상반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너무 또 기술적인 부분만 맹신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는 트렌드나 거시경제 같은 이런 외적 요소에 또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또 잘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영상에서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잘 아시는 다른 훌륭한 유튜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앞으로도 이 암호화폐 분야에서는 수없이 가짜 뉴스나 정보가 생산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는 이 가짜 뉴스가 생산되고 있고 떠돌아다니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짓 정보를 판단하려면 본인이 계속 공부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더리에 대한 기술 소개는 여기까지이고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시청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